무시당하던 못난 사위의 반전.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고운 얼굴에 인물이 좋고 마음씨 또한 단정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저 색시는 분명 장원 급제한 선비의 부인이 될 상이요 하면서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양반은 해가 갈수록 커가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품었습니다. 네, 이 고운 딸을 허투루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반드시 글 잘하고 인품이 바른 선비에게 시집을 보내서 대대로 그 자손들이 벼슬길이 끊이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고자 온 고을을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서 근처 서당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서당 뜰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젊은 사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젊은 사내는 검은 갓 아래로 똑바로 뻗은 눈썹과 반듯한 콧날, 그리고 입가에 감도는 은은한 미소까지 단정하고 늠름한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책을 읽는 목소리는 낮고 맑아서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 그래, 저 사람이로구나. 저 사내라면 내 딸과 혼인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겠어. 양반은 슬며시 이 서당 글방 선생에게 다가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선생, 혹 저기서 책 읽는 청년은 누구의 자제요? 혹시 혼처는 정해진 것이 없겠지요? 글방 선생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저기서 책을 읽고 있는 청년이라면 제 아들일 깹니다. 아직 혼처는 정해진 바가 없지요. 혹시나 어르신께서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야 저희는 영광이지요. 오, 아이 청령, 선생의 자제라 이 말이오. 하하, 이 어찌 이런 인연이 다 있단 말입니까? 에? 아이 그렇다면 태길은 내가 정하여 바로 알려드리겠소. 우리 외동딸이 아주 참해. 하하,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양반은 기쁜 얼굴로 서당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게 내려준 인연이로다. 아까 그 사내야말로 내 사위가 될 사람이야. 응. 그날 밤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양반은 별빛보다 환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례 절차는 착착 진행이 되어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양반의 집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종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운 비단 이불을 깔고 꽃문살에는 붉은 봉황과 푸른 학이 그려진 장식지를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당에서 공부하는 준수한 선비가 이 양반 댁에 사위로 들어온다더라 하며 잔치집으로 그 선비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은 자색 도포를 차려입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면 내 딸도 훌륭한 사내의 아내가 되는 것이로구나. 장차 손자를 보면 그 글방에 다시 보내서 과거의 급제도 시키고, 그리 되면 우리 집안에도
이 경사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거겠지. 양반이 혼자서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곧 신랑 행렬이 도착하였습니다. 북소리가 요란하고 붉은 꽃가마를 앞세운 하객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마에서 내린 신랑을 본 양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그때 서당에서 봤던 그 단정한 사내가 아니지 않은가?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으며 눈두덩이는 짝짝이인 데다가 입까지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매에는 총기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깨는 처져 있어서 온 맵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참지 못하고 글방 선생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 선생, 분명 내게 그 아이가 당신의 자제라 하지 않았소. 헌데 이건 아닌데? 글방 선생은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보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허, 어르신, 아무래도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봤다는 그 준수한 청년은 저희 서당에 잠시 글 배우러 온 청년이었고 지금 신랑감으로 온 이 아이는 조실 부모하여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맡아 키운 사동이옵니다. 그래도 마음씨만은 착하고 아주 성실한 아이이니 믿어보시지요. 재능도 뛰어납니다. 아이, 뭐야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양반은 대청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이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혼례는 시작되었고 하객들도 가득 모인 마당에 이를 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방 안에서 곱게 단장시킨 뒤에 양반은 쓰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고, 지 팔자련이 해야지. 뭐 어쩌겠는가. 아이고, 그래도 미안하다 딸아. 그렇게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고 방 안에서 비단 이불을 덮은 신부는 눈물을 삼키며 혼례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양반 또한 밤이 늦도록 홀로 마루에 앉아서 달빛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내 딸을 저리 못난 사위에게 시집 보냈단 말인가.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지. 그렇게 혼례식이 있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양반의 검은 수염에도 흰 털이 하나둘 섞여들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을 그리 보내고 난 후로 이 잠자리가 늘 편치 않구나. 딸아, 잘 살고 있는 게냐, 응? 양반은 손수 수레에 조촐한 선물 보따리를 싣고 딸과 사위가 살고 있는 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자갈길을 따라 한참을 가니 초가삼간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마당에서 찬물로 멱을 감던 딸이 아버지를 보고 몹시 반가워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먼 길을... 양반은 딸의 야윈 얼굴과 헤어진 저고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네가 이토록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냐? 응? 아이, 왜 한 번을 찾아오질 않는 게야? 사위, 응? 네 남편 어딨느냐?
딸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성실하게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끊임없이 일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또 저는 밭을 갈고 바느질을 하며 사는 것이 적성에도 참 잘 맞는답니다. 왜야? 양반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딸은 조심스레 장롱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정갈이 쌓여있는 돈꾸러미들이 보였습니다. 은화와 엽전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뿜어내는 빛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뭐 어디 저 부잣집이라도 털었어? 도둑질 한 게야?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남편이요. 사위가요. 열심히 나무를 해서 번 돈을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잘 모은 것이랍니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양반은 그 많은 돈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 많으면 뭐해? 그래 봐야 결국 나무꾼이지 않아? 응? 귀한 딸을 나무꾼에게 시집 보내놓았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양반은 그 많은 돈을 보고도 영 못 믿었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흐른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오던 양반은 고을 어귀에 걸린 커다란 방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방에는 너무나 익숙한 인물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양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에? 이 뭐야 이거? 내 사위 이름인데? 이럴 수가? 아유, 이럴 리가? 양반은 믿기지 않아 하면서도 혹시나 하여 그 길로 손살같이 딸이 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양반이 본 방의 내용이 진짜였습니다. 사위는 이제 더 이상 나무를 해다 내다 파는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열심히 모아둔 돈을 미천 삼아 책을 사고 스승을 구해서 산속에서 3년을 칩거하며 과거 공부에 매진한 끝에 과거에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양반은 사위의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판에서 술상을 앞에 두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위, 내가 사위를 너무 무시하고 막대했었는데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우리 집안에 자네와 같은 사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네. 미안해. 그러자 사위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 아내 덕이지요.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제 아내가 꿋꿋하게 저를 믿어주고 또 글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었기에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자 양반은 사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 어찌 되었건 참으로 장하다 장해. 우리 집안에서 이 장원급제가 나왔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으랴. 응? 양반은 너무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그동안 사위를 무시하고 박대했던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미안해하였습니다.
사위도 그런 장인의 사과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이 사위는 그 뒤로 관직에 올라서도 바른 정치를 잘 펼쳤고 딸과 함께 고을 백성들에게도 덕을 베풀며 오래도록 훌륭한 수령이자 관리로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편 처음에 양반이 마음에 들어해서 혼인을 청하고 싶어 했던 그 잘생긴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한평생 가난한 선비로 지냈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반은 역시 사람은 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는 말을 죽을 때까지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말하는 염소. 옛날 옛적 들풀조차 한들거릴 틈 없이 바람이 드세던 고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을 서쪽 낮은 구릉에 초가삼간을 짓고 살아가는 형은 늘 배고프고 궁색한 살림이었고 고을 장터 근처 넓은 기와집에서 살림을 일군 동생은 부유하고 살림살이도 넉넉하였습니다. 형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흙벽이 무너질까봐 새끼줄로 벽을 칭칭 감아야 했고 겨울이면 볕이 들지 않는 초가 안에서 아이들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파르르 떨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애들은 기침을 하고 마누라는 아파서 며칠째 물도 못 넘기니 내 이럴 때 잘 사는 동생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꼬. 형은 바지 끝을 축 끌며 동생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장터를 지나 마을 우물가를 지날 쯤 지나가는 사람들도 형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또 동생 집 가나 보네. 형을 도와주지도 않는다던디. 저리도 마음고생만 하며 뭘 바라나 몰라. 형은 기와지붕이 높다란 동생의 집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생아, 있느냐? 응? 안에 아무도 없느냐? 잠시 뒤 동생의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큰어르신이십니까? 어서 드시지요. 하인의 안내를 받고 안채 마당에 들어서니 마침 동생이 기름진 고기와 따뜻한 국을 앞에 두고 식사 중이었습니다. 예 형이 동생 앞에서 머리까지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염치 없는 줄은 아는데 이 추위에 우리 아이가 며칠째 기침을 해대고 열이 내려가질 않아. 마누라는 목이 아파서 물도 못 넘기고 집엔 쌀도 끊겨서 먹을 게 없는데 죽이라도 끓여 먹게 쌀 좀 빌려다오. 며칠치만이라도 좀. 그러자 동생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형님. 이건 다 형님 탓 아닙니까? 내가 젊을 때 밤새워서 품을 팔고 논을 일구며 열심히 일할 때 형님은 맨날 술만 먹고 잠만 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님 살림이 기운 것이 내 탓이오?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뭘 달라 그래? 형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꾸만 와서 이러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내 명예에도 누가 됩니다. 형님,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삼가주세요. 예? 아유, 알겠다. 형은 말없이 뒤를 돌아섰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흙길에 형의 낡은 집신 자국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고 먼 곳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깍, 깍. 그 울음은 마치 까치도 이 형의 서러움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네 집 자식들 얼굴은 더더욱 수척해졌고 아내는 목이 아픈 걸 넘어서서 피가 섞인 가래를 계속 뱉어내고 있으니 이 형은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살림은 진즉에 바닥이 보였고 쌀독에는 벌레만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구나, 살 길이. 내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안 되겠다. 나무라도 해와야지. 형은 굶주린 배를 붙들고 도끼 하나를 들고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라도 해서 팔면 아이들 입에 죽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형의 고된 숨소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형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리고 그것을 쪼개고 또 쪼개며 밧줄로 칭칭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봐요. 그 나무 말고 저쪽 나무를 하시지요. 그게 더 잘 마릅니다. 갑작스런 목소리에 형은 화들짝 놀라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도끼를 들려하다가 여기요, 여기. 발밑 좀 보시라니깐요. 형은 그제야 자신의 발치에선 하얀 염소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염소는 턱수염이 길고 눈매가 어찌나 또렷한지 그 눈을 보고 있자면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 네가 방금 말한 것이냐? 응? 그러자 염소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사람도 벼랑 끝에 몰리면 하늘이 길을 열어주기 마련이죠. 당신이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기에 제가 이렇게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 형은 어안이 벙벙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이 뭐야 이거. 이거 꿈인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게 들리나? 그러자 염소가 앞발로 형의 종아리를 툭툭 치며 또 말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꿈이라면 이렇게 툭툭 치는데 아프지 않겠죠? 그렇네. 나무하러 왔다가 귀한 복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제 말 잘 들으시고요. 형은 도끼를 내려놓고는 조심스레 염소 앞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왠지 염소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같은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산 너머 계곡으로 가면 바위 3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바위 가운데 돌 틈에 붉은 비단이 하나 살짝 보일 겁니다요. 그걸 꺼내시면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신에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넌 도대체 누구냐? 형이 물었지만 염소는 빙그레 웃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더는 말 없이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염소는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형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염소가 말한 계곡 쪽으로 천천히 걸음으로 옮겨갔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산새들의 노랫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가보자. 형은 염소가 알려준 계곡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위 3개가 차례로 늘어서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바위 밑 틈에서 붉은 비단 조각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형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이, 이게 뭐야? 비단 아래에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가 몇 겹씩 감겨 있었고 또 그 밑엔 정교한 옥장신구와 도자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형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의 엽전을 만져보는 순간 그것이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형은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염소야, 네 말이 진짜였구나. 형은 눈가에 눈물까지 맺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염소가 당부했던 말, 탐욕 부리지 말라 라는 말을 떠올리며 형은 그 보물들 가운데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할 정도의 양만 챙겨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염소가 언제 사라졌냐는 듯 길가에 풀을 뜯으며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자 염소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욕심내지 않고 일부만 가져오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 염소야.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으시네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날더러 널 키우라고? 예, 오늘부터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인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 좋다. 나도 뭐 심심하지 않고 좋지. 예, 주인님, 당근만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뭐라고? 그래, 알겠어. 그날 이후 이 형은 염소를 데리고 다니며 장터로, 마을로, 먼 골까지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염소가 말을 한다는 이야기에 너도나도 몰려들었고 형이 염소에게 염소야, 오늘 날씨가 어떠냐? 하고 물으면 주인님, 오늘은 해가 좋지만 낮에는 바람이 좀 불겠네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깜짝 놀라며 소리를 쳐댔습니다. 야, 저 염소가 진짜 말을 하네. 실령이 들었나? 이거야말로 구경거리 중에 구경거리다. 염소가 말할 때마다 장터는 북새통이 되었고 사람들은 구경값이라며 쌈짓돈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을 내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닭을 주며 염소에게 덕담까지 건넸습니다. 형은 그 돈으로 다시 집을 꾸리고 병든 아내와 가족들에게 약을 사다 주었으며 따뜻한 소미불을 아이들에게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점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더 욕심내지 않고 염소에게도 늘 정성껏 당근도 먹게 해주고 발도 씻겨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염소가 힘들면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하는 염소뿐만 아니고 덕분에 부자가 된 형의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야, 그 이 말하는 염소 덕분에 그 사람 큰 돈을 벌어서 이제는 밥상에 고깃국 올려 먹는데더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일이 있어 갔던 어느 날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염소를 구경하는 수많은 인파를 직접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데리고 있는 형을 보고 동생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염소로 돈을 좀 더 벌어보면 좋겠는데. 그날 밤 동생은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그 염소 좀 나도 같이 써보면 안 될까? 우리 둘이 장터에 같이 나가는 건 어때? 염소가 말만 해주면 사람들은 몰려올 테고 우리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응? 어때? 동생 좀 도와달라고. 형은 동생의 부탁에 잠시 고민했으나 오랜 세월 동생에게서 외면당했던 기억도 이제는 잊기로 결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이니까 함께 해보자. 하지만 이 염소는 영물이라 막 욕심을 내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걱정 마시오. 그리하여 다음날 두 형제는 함께 장의 염소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동생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염소가 아닙니다. 여기 이 염소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 말도 알아듣고 대답도 합니다. 이 신령한 염소 한번 보시고 가시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동생은 염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염소야. 오늘 날씨가 어떠냐?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나 웬일로 염소는 가만히 입을 다문 채 풀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응? 야, 이놈아.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응? 사람들은 웃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진짜 그 말하는 염소 맞아?
우리 속았나봐. 가짜야, 가짜. 동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요망한 놈, 왜 말을 안 해? 응? 동생은 버럭 고함을 지르며 염소를 한 번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야, 이놈아, 뭐 하는 거냐? 그러지 마!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생은 주먹으로 발로 마구 염소를 때렸습니다. 말도 못할 거면 왜 사람을 속여? 응? 형도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염소한테 말하지 말라고 시켜놨지?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아니야, 이놈아. 그만해. 형이 동생을 열심히 말려보았지만 흥분한 동생의 발길질에 머리를 맞은 염소는 비틀거리며 형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형이 다급히 염소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염소가 갑자기 번쩍번쩍 빛나더니 순식간에 흰 가루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 염소야. 염소야, 어디 갔냐? 염소야. 형의 간절한 외침에도 염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형의 손에는 흰 가루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다문 채 돌아섰습니다. 동생은 멍한 얼굴로 흰 가루가 된 염소를 바라보다가 궁시렁대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은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염소가 변한 흰 가루를 잘 모아서 주머니에 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계곡 언저리에 주머니를 묻어서 조그마한 염소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염소야, 고마웠다. 미안하다. 이제 편히 쉬거라. 네가 나한테 해준 것들, 나에게 준 마음, 내 평생 간직하며 살 거다. 그렇게 염소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몇 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은 매일같이 염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평소 염소가 좋아하는 싱싱한 당근을 가져다 놓고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염소의 무덤 위로 무언가 초록빛이 움트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형이 눈을 비비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그만 대나무 순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대나무는 형의 키만큼 삽시간에 자라나더니 며칠 만에는 어지간한 대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늘까지 뚫듯이 자라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형이 그렇게 높이 자라난 대나무를 보며 깜짝 놀라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대나무의 뿌리가 뽑히더니 대나무가 그대로 하늘로 솟아 올라가서 구름 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강,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자 구름 속에서 커다란 보따리 하나가 뚝 하고 형 앞에 떨어졌습니다. 형이 놀라서 그 보따리 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는
금화며 은화, 엽전 꾸러미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커다란 황금 염소 동상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형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황금 염소 동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염소야,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복을 내려주었구나. 너의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겠느냐. 형은 그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검소하게 살며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늘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죽인 동생은 얼마 안가 큰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신령한 염소에게 못되게 굴어서 천벌을 받은 것이라 수군대곤 하였습니다. 단두 장군, 끈을 탄 머리두, 장수창, 군군. 단두 장군은 목이 달아난 장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장수를 이르는 말로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의로운 장수를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이들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단두 장군은 삼국지의 촉지, 장비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적벽대전 승리 이후에 유비가 서촉 땅으로 진출하던 때 유비의 의형제이자 뛰어난 장수였던 장비는 선봉에 서서 강주 땅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파군태수 어만은 완강히 항전하며 항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장비는 계략을 써서 어만을 성 밖으로 유인해 포로로 잡고 성을 점령한 뒤에 크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대군이 왔는데 어찌 감히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는가? 그러자 어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강주 땅에는 단두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 그 말에 분노한 장비는 정말로 어만을 차명에 처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만은 담담하게 목을 자르려면 어서 자르면 될 것이지 왜 화를 내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연하고 태연한 어만의 기계에 장비는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사죄하고 그를 귀빈으로 모셔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에 어만 또한 장비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여 항복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유비의 총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적이라고 해도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옳은 길에 가는 용기와 기계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단두 장군은 목숨보다 더 귀한 신념을 지키는 자의 기상과 그 뜻을 알아보고 그를 품어주는 사람의
너그러움까지 함께 전해주는 고사성어입니다. 볼기품을 파는 사내. 옛날 옛적 안주고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름도 알려진 바 없어 사람들은 그를 그냥 볼기품 장수라고 불렀습니다. 품이라 하면 누구는 삽을 들고 논밭을 파는 품을 팔고, 누구는 망태를 메고 장터에 나가 짐을 나르는 품을 파는데, 이 사내는 그 말 그대로 자기 엉덩이를 팔아 곤장을 대신 맞고 생계를 잇는 사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에 다른 고을에서 온 아전 하나가 병영에서 곤장 7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아전은 곤장이 무서워서 돈 5괭이를 내걸고 대신 곤장을 맞아줄 자를 찾기 시작했고, 이 볼기품 장수는 능청스레 팔을 걷어붙이며 이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곤장 대신 맞아드리지요. 그리하여 이 볼기품 장수는 병영에 당당히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병졸들은 그 사내가 곤장을 대신 맞으러 자주 나타나는 것이 심히 못마땅하였으므로 이번에야말로 혼쭐을 내주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곤장 첫 대가 이 볼기짝에 떨어졌을 때 볼기품 장수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는 첫 대는 어찌어찌 참았으나 두 번째 곤장에는 결국 버티지를 못하고 5 손가락을 펴서 병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 엽전 5괭이 드리겠소. 그만 치시오. 그만. 이만하면 되지 않았소. 그러나 병졸들은 그걸 못 본 채하며 더욱 세차게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3번째, 4번째 곤장이 이어지자 너무 아픈 그는 그제야 나머지 5 손가락을 마저 쫙 펴고 외쳤습니다. 10괭이 드리겠소. 살살 좀 쳐주시오. 병졸들은 그제야 힘을 풀고 곤장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곤장을 다 맞고 나온 사내는 엉덩이를 비틀며 허우적대다가도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 곤장은 별것도 아니구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국 돈이지, 돈이야. 돈이 없었으면 나는 결국 못 일어났을 게야. 어휴. 그러나 정작 그 사내는 그놈의 돈을 욕심을 내다가 돈도 잃고 심지어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서울 형조에서 볼기품을 살던 또 다른 사내였습니다. 형조에서는 곤장 100대를 맞는 대신 7개미의 속전을 내어주었고 그 돈은 볼기품꾼에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사내는 여름에 하루에 2번이나 곤장 100대를 맞고 돈을 받아 허리에 찼습니다. 퉁퉁 부은 엉덩이로 쩔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문 앞에서 박수를 치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100대 맞고 또 돈 받아왔구려. 남편은 식은땀을 닦으며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휴, 오늘은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이것도 3번은 안 되겠네. 절대 안 돼. 그러자 아내는
혀를 차며 주안상을 차려왔습니다. 찰밥에 생선 한 토막,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내가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응? 잠깐만 참으면 며칠은 배 두둑하게 살잖소. 그리고 벌써 돈을 받아놨는데, 응? 한 번만 더 맞고 오쇼. 그러니 사내는 막걸리 잔을 시원하게 비우고 허리춤을 풀고 자신의 부어 터진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래 뭐 이왕 부어 터진 거 좋소. 또 다녀오겠소. 그는 그렇게 다시 형조로 향했고 결국 그날 저녁에 곤장을 3번째로 맞다가 그대로 형틀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네 년이 남편 죽여가며 돈을 벌었느냐? 결국 그 후 이 아내는 따돌림을 당하며 이 아내에게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술 건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무렵에 끝내 여인은 길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어 복질. 강물하 물고기여 배복 병질. 하어 복질은 강에 사는 물고기가 배부터 병이 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골아있는 상태를 뜻하며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심각한 내면의 병이나 또는 불행이 다가오는 징조로도 해석되는 고사성어입니다. 특히 배앓이처럼 급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좌시전의 성공 12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군대가 송나라의 소읍을 포위하였을 때 공격을 맡은 초나라 대부 신숙전은 성 안에 갇힌 옛 친구 환무사를 구하려고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신숙전은 성벽을 향해 2번이나 맥국과 상국궁이 있느냐 하고 물으며 성의 함락이 임박했음을 넌지시 경고하였으나 환무사는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신숙전은 3번째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어 복질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그제서야 환무사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마른 우물에서 사람을 구해야지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신숙전은 그렇다면 우물 위에 쑥으로 만든 덮개를 씌워두면 되겠지 라고 답하고 다음날 성이 함락되자 쑥이 덮인 마른 우물을 찾아서 친구 환무사를 무사히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전란 속에서 은밀한 암호를 주고받으며 친구를 살려낸 지혜와 우정의 상징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이때 사용된 말인 하어복질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병들어 망해가는 위태로운 상태, 즉 나라가 망할 조짐이나 불길한 징조를 상징하는 고사성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겉이 멀쩡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위기는 눈에 띄지 않는 뱃속, 즉 내면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일수록 말 한마디, 징후 하나의 의미를 깊이 읽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사성어 하어복질은 불길한 징조를 무시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함을 경고하는 말이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로움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